대형 박물관 1. 감상 방법 및 순서. 대형 박물관은 루브르, 바티칸 박물관과 더불어 유럽 최고의 박물관으로 꼽히는 곳입니다. 18세기 계몽주의 사상의 영향에 따라 보편적인 지식의 보고를 만들자는 취지 아래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건축물은 1823년에서 1850년 사이에 세워진 것입니다. 특히 44개의 이오니아 기둥이 떠받치고 있는 그리스 신전풍의 웅장한 외관이 눈길을 끄는데요. 전시되는 유물을 통해서 해가 지지 않은 나라라는 별명을 얻었던 대영 제국의 위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시리아는 지금의 이란, 이라크 등 중동 지역에 기원전 3000년경부터 문명을 쌓기었던 국가로 기원전 1000년경에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패권을 두고 남부 바빌로니아와 치열한 패권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리하여 한동안 메소포타미아를 장악하고 지금의 이라크 북부 지방에 님루드, 코르사바드, 니네베 등의 화려한 수도를 건설하였습니다. 당시 메소포타미아의 문자인 서룡 문자로 표기된 돌로 된 이 비석 사각의 면에는 당시의 왕인 살마네셀에게 주위의 모든 국가에서 금과 은 등 조공을 바치는 모습과 왕의 사냥터에 있는 사자와 숫사슴 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돌비석은 당시 왕의 용맹과 힘을 상징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라마수는 상상의 동물로 인간의 지혜로움으로 사람의 머리를 하고 독수리의 용맹스러움으로 독수리 날개를 달고 짐승의 부지런함으로 짐승의 하체를 하고 있는 상상의 동물입니다. 이 라마수는 메소포타미아 지배자의 왕을 상징하기도 하며 왕궁 성문을 지키는 수호신 역할을 했던 것이죠. 다리를 살펴보시면 정면에서 보면 멈춰 있는 듯 보이나 옆에서 보면 5개의 다리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그것은 장인들이 조각을 하면서 다리 사이의 공간을 다 파내지 않았기 때문인데 옆면은 4개의 다리를 부조 처리하고 앞면은 2개의 다리를 부조 처리하면서 앞발 하나가 겹치면서 자연스레 5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마수 조각상은 앞에서 보면 정지되어 있는 것 같고 옆에서 보면 걸어가는 듯한 묘한 인상을 주게 됩니다. 이 크문은 아시리아 수도 니네베 궁전 성문을 옮겨놓은 것입니다. 유리관에 들어있는 것이 잘라서 가져온 실제 성문이었고 밖에 나무로 된 것은 실제 크기의 모조품입니다. 당시에 튼튼하게 제작된 문 위에 화려한 장식 문양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아시리아는 기원전 3300년부터 500년간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역인 메소포타미아를 지배했던 강력한 군사 대국이었습니다. 지진으로 인해 사라졌던 유물들이 지층 상승으로 다시 떠오르면서 베일에 가려졌던 아시리아의 전설이 알려지게 되었죠. 4, 5세기를 숭배하는 이집트 문명과는 다르게 벽화 대부분은 현실 세계에 치열한 전투 장면이 새겨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많은 싸움 장면에서 아시리아인이 죽거나 다치는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군국주의 성향이 농후했던 아시리아는 자신들이 영원한 승리자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벽화를 제작한 것입니다. 당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왕의 위상을 짐작할 수가 있는 벽화로서 신이 왕에게 영생의 나무에서 영생의 열매를 주는 장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왕과 신의 손에는 시계가 보이는데요. 당시 태음력을 사용할 정도로 진보된 문명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조벽화는 니네베 궁전에서 출토된 것으로 기원전 645년경 아시리아의 아슈르바니팔 왕의 용맹스러움을 만 백성에게 보여주는 궁전을 장식한 벽화입니다. 아시리아에서 사자 사냥은 아주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당시에 사자들이 너무 많아 왕은 적뿐만 아니라 사자들로부터 자신의 부족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자 사냥은 왕의 건재함과 용맹을 보여주고 백성들을 통치하는 수단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자 사냥은 우리에 가든 다 죽어가는 사자를 풀어 왕이 사냥을 하는 형식적인 것이 대부분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우리는 이 부조벽화에서 동물에 대한 섬세한 관찰과 사실적 묘사가 매우 뛰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왕에게 칼을 맞은 사자는 피가 솟구쳐 나오고 얼굴에 핏줄이 선명합니다. 전투 장면의 곳곳의 하늘에는 독수리 날개를 단 수호신이 보이는데요. 이 수호신은 어떠한 적의 공격에도 왕을 보호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신이라고 합니다. 전차와 잠수부대, 성문을 부수는 전차를 움직이게 했던 동력은 지금의 배터리 원리와 똑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오른쪽 옆으로 보이는 벽화에는 수군들이 소, 양, 돼지의 내장으로 만든 산소통의 원리와 똑같은 것을 입에 물고 물속에서 이동하는 잠수부대의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원전 1000년경의 전투 장면치고는 고도로 발달된 과학 문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라마수는 기원전 7세기 사라곤 2세 궁전을 지키는 수호신상으로 궁전을 넘나드는 악한 신으로부터 궁전을 보호하는 수호신상입니다. 이 수호신상은 장식적 효과도 뛰어나고 당시 잦은 반란이 있었던 사라곤 2세 시대의 왕의 강한 위엄을 보이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옆에서 보면 다리가 5개로 안정감과 역동성을 동시에 나타내는 라마수는 다른 수호신상과 마찬가지로 매듭으로 된 끈을 메고 있고 뿔 달린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라마수 뒤로 마법의 방울 열매와 물통을 들고 있는 신상이 보이고 라마수 다리 사이로 왕의 칭호와 업적 그리고 조상의 이름이 서령 문자로 새겨진 석판이 보입니다. 또한 라마수 아래로는 왕실 놀이판인 사각판이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여기 있는 라마수를 자세히 살펴보면 가로 세로 6등분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16톤이나 되는 유물을 가져오기 위해 영국인 헨리 로렌슨이 잘라서 가져온 흔적입니다. 로제타 스톤이 발견되었던 18세기 당시 유럽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까지는 여러 문헌들과 유물을 통해서 그 문명을 잘 알 수 있는데 그 이전의 시대, 즉 이집트 문명에 관해서는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미터도 안 되는 이 조그만 돌덩이 하나로 인해 당시 신비한 이집트 문명의 수수께끼를 풀 수가 있었습니다. 18세기 당시 유럽에서는 이집트에서 발굴된 여러 가지 화려한 유물을 통해서 수십 명의 왕이 존재하고 있었을 것이란 정도만 알 수 있었지 그 왕들의 이름과 시대, 어느 것 하나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피라미드와 동굴 속 벽화에서 발굴된 갖가지 기호들이 이집트 상형 문자였는데 바로 이집트 상형 문자를 해독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상형 문자를 해독하는 단초를 제공한 것이 로제타 스톤인 것입니다. 유리관이 둘러싸여 있는 로제타 스톤을 자세히 보면 돌 색깔이 3가지로 보이실 겁니다. 맨 위쪽의 14번째 줄이 이집트 상형 문자로 당시 공식 문서에 쓰여진 것이며 중간에 32번째 줄의 문자가 이집트 민중 문자로 상형 문자를 단순화해서 당시 민중들이 쓰기 쉽게 만든 글이며 그리고 제일 아래가 당시 이집트를 지배하던 그리스어 54번째 줄입니다. 18세기 유럽 학자들은 당시 이집트가 그리스의 식민 지배 당했던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레 로제타 스톤 제일 아랫부분의 그리스어는 해독이 가능했습니다. 해독한 결과 기원전 196년경 신관들이 프톨레마이오스 5세의 즉위 1주년을 기념해서 신전에 베푸른 은혜를 찬양한 송독비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자들은 상형 문자를 정확히 해독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이집트 상형 문자 한자 한자가 의미를 전달하는 표의 문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프랑스에서 나폴레옹이 가장 신임한 젊은 샹포리옹이라는 학자가 탁본해온 로젠타 스톤을 연구해 이집트 상형 문자는 표의 문자가 아니라 영어의 A, B, C처럼 표 문자라는 것을 밝혀내어 마침내 피라미드 속에서 긴 겨울 잠을 자고 있던 이집트 문명이 마침내 세상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돌은 1799년 프랑스 나폴레옹 원정대가 이집트 나일강 삼각주 근처에 있는 로제타라는 지방에서 도랑을 파다가 우연히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후에 영국의 넬슨 제독이 이끄는 원정대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전투를 하게 되는데요. 프랑스가 이 전투에서 패함으로써 영국의 수중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로제타 스톤뿐만 아니라 지금 사전시실 이집트관에서 전시되고 있는 대부분의 유물이 그 당시 프랑스로부터 영국이 획득한 것입니다. 프랑스는 자신들이 발굴한 유물과 영국에 잡혀간 포로와 교환하게 된 것입니다. 남의 나라 땅에 들어가서 자기네들끼리 싸우다가 본래 자기 것인 양 다 가져가 버렸으니 역사라는 것이 항상 힘의 논리에 좌우되나 봅니다. 이집트 카이로 박물관에 있는 것은 모조품입니다. 이집트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영국을 상대로 반환 청구를 하다가 졌습니다. 그래서 카이로 박물관 로제타 스톤 모조품 한 기퉁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진품은 영국 대영 박물관에 있음이라고 말이죠. 이집트인들 또한 유물을 보존하는 영국의 연구와 노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조각품은 후기 18대 왕조의 성물을 보관하는 퍼네시가 이집트 신들의 조각상을 담은 성물함을 안고 있는 모습을 조각한 것입니다. 성물함에 있는 신들은 중앙에 오시리스, 오른쪽이 이시스, 왼쪽이 호루스 신입니다. 네세를 믿는 이집트인들은 죽으면 신들에게 심판을 받아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했는데요. 지금 보이는 신들이 인간을 심판하는 신들입니다. 중앙의 오시리스는 죽은 자의 신으로 지하 세계를 관장하죠. 동생인 셋에 의해 사지가 잘린 뒤 땅과 강에 뿌려졌으나 부인인 이시스에 의해 하나로 모아진 뒤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신이 되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나일강의 연례적인 범람과 곡식의 성장이 오시리스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한다고 믿었습니다. 오른쪽의 여신은 오시리스의 아내 이시스로 이집트의 모신입니다. 이시스는 오시리스의 누이이자 아내이며 호루스의 어머니입니다. 셋에게 죽음을 당한 오시리스를 부활시키는 신이죠. 왼쪽에는 오시리스의 아들 호루스입니다. 살해된 오시리스로부터 이시스가 마술적인 방법으로 잉태해 낳은 아들이죠. 청년이 된 후 아버지를 죽인 세트와 대결해 그를 무찌르게 됩니다. 파라오들은 생전에 호루스이고 저승에선 오시리스가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평소에 매의 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각품은 당시 신전에 기증한 것으로 당시 왕이 신에 대한 헌신을 통해 행운을 얻고 영원히 기억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아메노피스 3세상은 두 쌍만 3m나 되니까 몸통까지 다 붙이면 아마도 대형 박물관 지붕을 뚫고 지나겠죠. 옆에 있는 팔만 보더라도 그 크기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메노피스 3세가 누구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바로 람세스 2세의 바로 앞의 왕조의 왕으로 기원전 1390년경에 이집트 18왕조의 파라오였습니다. 이 사람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상하로 나뉘어 있던 이집트를 하나로 통일시킨 파라오였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왕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서양의 부초상이라고 할 정도로 온화하고 편안한 얼굴을 하고 있는데요. 백성들을 덕으로 다스렸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코브라 장식을 한 왕관을 쓰고 있는 이 조각상은 7.5톤으로 기원전 1304년부터 67년간 이집트를 지배한 파라오 람세스 2세 두상으로 테베에 있는 람세스 기념 신전에서 출토된 것입니다. 람세스 2세는 우리식 표현으로 치자면 이집트 왕조 중에서 가장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파라오로 이집트 파라오 중 자신의 권위를 신격하기 위한 신전과 자녀를 가장 많이 두었습니다. 파라오라는 말은 왕이라는 말로써 고대 이집트인들은 왕을 일러서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해서 통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왕을 신의 아들, 즉 파라오라고 불렀고 여왕을 신의 딸 클레오파트라라고 불렀습니다. 이집트 역사상 클레오파트라는 6명이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시저와 안토니우스의 사랑을 동시에 받았던 비련의 여왕 클레오파트라는 6번째 마지막 여왕이었습니다. 당시 그리스 조각만 알고 있었던 많은 예술가들에게
이집트 조각의 아름다움을 전해준 람세스 조각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얼굴 부분과 가슴 부분의 돌 색깔이 다른 신비스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현실 세계보다는 사후 세계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사후 세계에 대한 그들의 믿음은 영원성이라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고 정면성이라는 말로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사후의 심판을 받고 그들의 혼이 자신의 몸으로 다시 돌아올 때 얼굴의 정면을 보고 자신의 몸을 확인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조각상을 제작할 때 조각상은 항상 정면을 바라보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조각가를 가르쳐 계속 살아있게끔 하는 사람이라 하는 이유도 이런 영혼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슴 한 곳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은 프랑스군이 자기 나라로 운반하려고 뚫은 것인데 실패하였습니다. 후에 벨조니가 수백 명을 동원하여 사막으로 건너가 영국으로 가져오는데 성공하게 된 겁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이 식물 줄기의 껍질을 벗겨내고 속을 가늘게 찢은 뒤 엮어 말려서 다시 매끄럽게 하여 파피루스라는 종이를 만들었습니다. 제지법이 유럽에 전파되기 전에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하여 많이 재배하였다고 합니다. 동물 미이라. 농경의 경제적 기반을 둔 이집트는 자연의 힘이 인격화되어 신과 배우자 그리고 자식 등이 토속 삼신으로 숭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신들을 보면 푸타 신이나 오시리스 신은 항상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다른 신들은 동물의 머리를 한 형태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호루스 신은 매, 세크메트 신은 암사자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물들은 신의 현신으로 간주되어 후기 로마 그리스 시대에는 미이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자의 서는 파피루스에 기록한 사후 세계의 안내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죽은 자는 사후의 세계에서 여러 가지 사건에 부딪힌다고 생각하여 그럴 경우에 대비해 외는 주문이나 신들에 대한 서약을 파피루스에 적어서 미이라와 함께 매장하였습니다. 이 파피루스는 고대 이집트인들의 내세관을 아는데 귀중한 사료가 되는 것입니다. 사자의 서를 보면 왼쪽 하얀 옷은 죽은 자를 나타내며 죽은 자를 데리고 가는 저승사자는 이집트 신화의 이누비스 신이며 중앙에 저울질을 하는 신은 지상을 관장하는 오시리스의 아들 호루스입니다. 호루스 머리 위로는 14명의 심판관들이 보입니다. 저울의 왼쪽에는 죽은 자의 장기를 말린 것이며 오른쪽은 깃털입니다. 죽은 자의 장기가 깃털과 평행을 이루지 못하면 부활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일 오른쪽에는 지하 세계를 관장하는 오시리스 신으로 내장이 담겨있는 항아리에서 내장을 꺼내 다시 부활하는 자에게 붙여주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시리스 옆의 여신은 그의 아내인 이시스 신입니다. 이 항아리들은 4개가 한 세트로 된 말린 내장을 담는 항아리입니다. 이 항아리들은 카누푸스라고 불리는데 뚜껑에는 각 장기의 수호신의 모습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보편적인 것은 호루스의 4아들의 모습을 조각한 것입니다. 사람 머리를 한 임세트는 간, 원숭이 머리를 한 하피는 허파, 제칼의 머리를 한 두아부 네프는 위, 매의 머리를 한 케페세 누프는 창자를 담았다고 합니다. 이 선사시대에 잘 보존된 미이라는 자연건조 발화된 것입니다. 기원전 5000년경에 빨간 머리카락의 이 미이라는 생강 색깔과 닮았다고 하여 별명이 진저로 대형 박물관에서 유명한 유물 중 하나입니다. 이집트인이 미이라를 만들기 시작한 것이 기원전 2700년경이라고 하니 그 역사성을 생각해보면 대단한 유물 중의 하나임은 틀림없습니다. 이 미이라는 모래 구덩이에 바로 묻은 것으로 뜨거운 모래가 인간 몸의 75% 물을 흡수하면 습기가 없어지고 부패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피부 일부가 갈라진 것은 건조될 때 피부 수축이 일어나서라고 합니다. 진저가 발견된 것은 1900년 이집트의 케벨레인데 2-3개의 큰 바위가 무덤 위에 있어서 무덤 안에 도자기, 칼, 구슬 등이 함께 잘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죽어서도 편하게 쉬지 못하고 많은 관광객들 앞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1년에 한 번씩은 레이저 검사를 받는다고 하니 살아있는 우리들보다 더 관리를 잘 받는 것 같은데요. 그리스 로마 조각관에서 보고 계시는 조각상은 사람을 조각해 놓은 것이 아니고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의 모습을 조각해 놓은 것입니다. 입구 오른쪽에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도 보이고 계단 위로 아폴로 신도 보입니다. 특히 아프로디테 신을 보면 약간 통통해서 그다지 아름답게 보이지는 않으실 겁니다. 당시의 미인상과 지금의 미인상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의 몸매 그 이상일 수도 있죠. 그 당시에 태어났으면 말입니다. 그런데 신들의 조각상을 보면 이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조각상이 남자의 경우 성기가 없거나 코가 없거나 팔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고대 그리스는 여러 개의 도시 국가인 폴리스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각각의 폴리스는 저마다 모시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폴리스 간의 전쟁에서 승리한 폴리스는 패배한 폴리스에 대해 자신들이 모시는 신이 이겼다고 생각하여 패배한 폴리스의 신상을 훼손하였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흔적들은 한마디로 패배한 도시 국가의 정기를 말살하려는 의도며 승리의 전리품인 셈이죠. 다른 한편으로는 도시 국가들 간에 빈번한 전쟁이 있었다는 사실도 유추할 수 있는 증거들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보실 것은 네레이드 기념관인데요. 이 건축물은 터키 남서쪽의 크산소스, 지금의 산토스 섬 절벽 위에 위치한 것으로 기원전 400년경 리케아인들이 리케아의 군주인 아르비나스를 위하여 지은 무덤이자 기념관의 일부입니다. 이 기념관은 지진으로 다 부서진 것을 영국인들이 철저한 고증을 바탕으로 복원한 것입니다. 이러한 영국인들의 유물 보존과 노력 때문에서인지 그 많은 유물의 약탈에서도 국제사회가 대형 박물관의 역할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상징 및 디자인 요소가 복합적으로 나타나 있는 이 기념관은 맨 위 왼편의 상단에 삼각 이음새 부분만 진품이며 나머지는 모두 복원된 모조품이라고 합니다. 기둥 사이에 있는 조각들은 바다의 신 네레우스의 딸이자 바다의 요정인 네레이드로 치마 아래 바다새를 타고 무덤의 주인을 사후의 세계로 인도하는 모습입니다. 바닷물에 젖어 늘어진 옷자락의 섬세한 묘사와 그 사이로 비치는 몸매가 너무나 아름답게 느껴지는데요. 신전 아래에 보이는 부조 벽화들은 당시 그리스와 페르시아 전쟁을 다룬 것입니다. 제가 페드먼트, 메토프, 그리고 프리즈를 언급한 이유는 이 세 가지 단어의 뜻을 이해하면 파르테논 신전의 이해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파르테논의 모든 조각품이 이 세 군데에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페디먼트는 박공이란 뜻으로 파르테논 신전에는 동, 서쪽, 천정 및 삼각 부분 두 군데의 박공이 있으며 삼각 박공 바로 밑에 사각형의 메토프가 있습니다. 프리즈는 사전적 의미로 그림이나 조각으로 꾸며진 건축물의 외면을 가리키는 말로서 메토프 안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파르테논 신전 건축을 총감독하시면서 동서박공을 조각하신 페디아스 선생님을 모시고 파르테논 신전에 관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무래도 관람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파르테논 신전이 무엇이며 무슨 용도로 건축했느냐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먼저 개괄적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차근차근 설명드리죠. 파르테논 신전은 페르시아와 전쟁에서 승리한 감사의 뜻으로 고대 도시 아테네의 수호신인 아테나 여신에게 바치는 신전이죠. 저의 절친한 친구인 고대 그리스 지도자 페리클레스의 주문으로 10년간의 공사 끝에 기원전 438년에 완공한 것입니다. 파르테논 신전은 건축 역사상 건축가가 밝혀진 몇 안 되는 건축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까? 제가 활동했던 기원전 5세기경의 그리스인들은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즉 누구나가 인정하는 아름다움의 절대 기준을 완성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이것을 자연에서 찾았고 여기에서 나온 것이 비례, 대칭, 조화,
황금 분할 같은 기준들입니다. 이러한 기준에 맞는 가장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인체의 8등신으로 찾았고, 대표적인 것이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밀로의 비너스죠. 건축에서 완전한 조화를 갖는 것이 바로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당대 최고의 건축가인 익티노스 씨가 설계를 담당했고, 제가 신상 조각과 총 감독을 맡았던 것이죠. 네. 후세 건축학자들은 황금 분할과 아울러 인간의 착시 교정이라는 말로도 파르테논을 설명하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셨군요. 앞서 언급했듯이 아름다움의 절대 기준을 만들려다 보니까 수학과 기하학이 고도로 발달하게 되었고, 일종의 수학 공식과도 같은 법칙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황금 분할입니다. 황금 분할은 가로든 세로든 1대 1.6의 비율이 될 때 가장 아름다워 보였던 것입니다. 파르테논의 남북의 길이의 비와 동서까지의 길이의 비가 1대 1.6인 셈이죠. 그 다음 인간의 착시 교정이라는 부분은 이렇게 설명드리죠.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광장에 있는 파르테논을 얼핏 보기에는 동일한 굵기의 기둥이 동일한 간격으로 배치된 직사각형의 반듯한 건물로 보일 텐데요. 실제로 지어진 건물은 직선을 사용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즉, 기둥의 경우 중앙 부분이 가늘어 보이는 착시 현상을 교정하기 위해 기둥 중앙부의 직경을 상하부보다 약간 크게 하는 기법을 쓰게 되죠. 이것이 엔타시스 베얼림 양식이라고 합니다. 또한 신전 정면에서 볼 때 기둥의 간격이 양측 모서리로 갈수록 넓어 보이는 착시 현상을 교정하기 위해 모서리 부분의 기둥 간격을 좁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기둥의 중간 부분이 작아 보이는 걸 좀 더 크게 만들어서 상하와 같은 크기로 보이게 하고, 기둥의 간격 또한 모서리 쪽이 넓어 보이니까 좁게 만들고, 한마디로 인간을 위해, 즉 인간의 시각에 맞게 건설한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파르테논, 동쪽 박공. 제가 이곳 동쪽 박공 부분에서 표현하고자 한 것은 하루를 열었다 마감하는 태양을 이끄는 말에 초점을 맞추면서 여러 신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물속에서 무장한 채로 서서히 부상하는 아테나 여신이 탄생하는 장면을 나타낸 것이죠. 가장 왼쪽에 태양을 이끄는 헬리우스의 말 옆에 중앙에 비스듬히 누워 손목이 잘린 신은 디오니소스 신이며, 옆에 옷자락까지도 섬세하게 묘사되어 있는 세 명의 여신은 오른쪽부터 올림픽 산에서 제우스의 수를 나르는 청춘의 여신 헤베와 대지의 여신 데메테르, 그리고 그의 아름다운 딸 페르세포네입니다. 네. 그러면 헤베 여신 옆으로 중앙에는 탄생하는 아테나 여신의 조각상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아테나 여신은 신중의 왕인 제우스 신의 머리를 쪼개고 무장한 채로 태어난 신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머리에서 났다고 해서 지혜의 신, 무장한 채로 났다고 해서 전쟁의 신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에는 재미있는 신화 이야기가 있는데요. 소개하자면, 제우스는 부인 헤라의 감시를 피해 메티스와 정을 통해 메티스가 아테나를 임신하게 됩니다. 그 후 메티스가 제우스 자신보다 더 강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대지의 여신 가이아의 예언을 듣게 되고, 제우스는 두려운 나머지 메티스를 통째로 삼켜버리게 됩니다. 그 후로 제우스는 심한 두통을 호소하게 되어 그의 아들이자 충복인 대장장이의 신 불카누스가 제우스의 머리를 쪼개어주고, 그 사이로 아테나가 무장한 채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아테네 여신 오른쪽에 있는 아름다운 세 명의 여신 조각상과 말도 보이는데요. 맨 오른쪽부터 비스듬히 누운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와 그의 어머니 디오네이며, 중앙에 앉아있는 여신은 불과 화로의 여신 헤스티아입니다. 여기 세 여신상은 동쪽 박공에서 가장 아름다운 조각상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 끝에 보이는 말의 두 상은 달의 여신 셀렌느의 이륜 전차를 끄는 말의 두 상으로, 입을 벌리고 코를 크게 하고 귀를 뒤로 젖힌 채 밤새 달을 싣고 달린 피로감을 묘사하였습니다.
메토프에는 어떤 것들이 조각되어 있습니까? 여기에는 주로 신화 속의 4개의 전쟁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모두 그리스인들의 페르시아 전쟁 승리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신화 속에서 인간 라피드족은 왕의 생일날 연회를 베풀어 이웃 켄타우루스를 초청하는데 술을 먹은 켄타우루스가 라피드 여인을 덮치게 되고 이를 저지하는 라피드와 전쟁을 하여 라피드족이 승리한 것을 묘사한 것입니다. 먼저 켄타우루스가 의기양양하게 표범의 가죽을 들어 쓰러진 라피드를 덮고 있는 조각상이 보이는데요. 이 조각상이 남쪽 메토프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으로 원래 오른팔에는 자신의 투구를 힘차게 휘두르는 모습이 있었으나 지금은 그 부분이 유실되어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 옆에 보이는 다른 조각상도 메토프에서 가장 훌륭한 조각상의 하나로 필사적으로 도망치려는 켄타우로스를 라피드가 한 팔로 강하게 붙잡고 다른 팔로 일격을 가하려는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데 라피드의 부채살처럼 펼쳐진 그의 망토가 드라마 같은 배경을 형성하여 양쪽에 균형 잡힌 모습이 아름답게 조각되어 있습니다. 여기 프리지에서 제가 표현하고자 한 것은 아테네에서 17km 떨어진 엘레우시스에서 시작하여 신성한 길을 따라 파르테논 동쪽 삼각박공 아테나 탄생 신화가 있는 곳까지의 행렬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오니아 양식으로 162m에 걸쳐 묘사된 이 행렬 조각들은 4년에 한 번 여신의 생일날 거행되던 판아테나 축제를 표시한 것입니다. 아테네의 수호여신 아테나에게 감사를 드리는 제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앞에 보이는 기마 행렬은 기원전 490년 그리스와 페르시아와의 전쟁인 마라톤 전쟁에서 사망한 192명의 그리스 병사들의 영혼을 기리기 위해 조각한 것인데요. 이 기마 행렬이 아테나 신에게 당도함으로써 전사들의 영혼과 여신이 비로소 하나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조각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행렬의 간격과 위치를 계산하여 입체적으로 제작했다는 것입니다. 앞에 방 시청각실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는 조각들 역시 판아테네 축제 행렬입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프리즈 부분은 정면 출입구 위쪽에 장식된 부분으로 왼쪽 끝부분에 제사장인 할아버지와 소년이 아테나 신에게 바치기 위해 신성한 겉옷을 들고 아테네 시내를 거쳐 신전까지 걸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오른쪽으로 아테네 여신이 앉아있고 대장장이의 신 헤파이토스가 뒤를 돌아 아테나를 보고 있습니다. 제사장 왼쪽에 있는 세 여인 중 두 여인이 의자를 옮기고 있고 그 옆으로 신들의 조각상들이 보입니다. 먼저 장화를 신고 여행의 모자를 무릎에 놓고 있는 전령의 신 헤르메스가 보이고 옆으로 다정스럽게 어깨에 손을 대고 있는 디오니소스가 있습니다. 그 옆으로 곡식의 신인 데메테르가 지하의 신에게 딸을 빼앗겨 슬픔에 빠져 오른손으로 턱을 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녀의 왼손에 지하를 찾아 헤맬 때 사용한 횃불이 들려져 있습니다. 데메테르 옆으로 오른 발꿈치에 창조각이 보이는 전쟁의 신 마르스가 있고 그 옆으로 날개 달린 이리스와 헤라 그리고 스핑크스 조각이 새겨져 있는 팔걸이 의자에 앉은 제우스를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행렬 뒤에서 133명의 사람들이 머리를 들어 반항하는 소를 서둘러 방향을 돌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은 후에 시인 키츠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다고 합니다.